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9월 1학년 모의평가 문학 수업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나갈 거고요. 페이지는 7쪽입니다. 7쪽, 페이지는 7쪽, 21번부터 25번 나가고 26번부터 28번 나간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다음 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라는 작품이고요. 김종철의 만나는 법이라는 작품이고요. 정약용의 떠 있는 삶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부터 좀 차근차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동주의 시세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끄러움의 미학이다. 무엇이 부끄러운가? 일제강점기에 지식인으로서 독립운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평범한 인간으로서 일제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이렇게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겨냈는데요. 이겨내서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딱 마침 뭐가 생겨났어요? 예, 그, 옛날 말로 이제 마루타 실험이라 그러죠. 그거에 이제 잡혀 들어가셔서 사망을 하신 윤동주 시인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눈 오는 지도.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 시를 볼 때요, 시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렇게 작가죠. 작가를 통해서 이제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밑에 이 김종철 같은 분은 사실 윤동주에 비해서 조금, 어, 작가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을 우리가 발현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경우에는, 어, 시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 시어들을 좀 도출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자, 눈 오는 지도부터 볼게요. 눈 오는 지도에서 핵심어 두 개만 뽑아볼게요. 하나, 눈, 하나, 지도. 잘합니다. 자, 만나는 법에서 핵심 시어 한번 또 떠올려 볼게요. 뭐 있을까요? 만나기. 또 있을까요? 뭐 방법? 이 정도? 예. 자, 그럼 눈 오는 지도부터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이런 낯선 시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첫 번째, 제목을 통해서 핵심어를 도출해낸다. 두 번째, 그 핵심어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눈 오는 지도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눈 하면 떠오르는 심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눈 하면 뭐가 떠올랄까요? 일단 하얗죠. 순수하죠.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만 있지만은 겨울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쵸? 겨울을 상징하면은 어떤 내용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좀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하나 볼게요. 순이가 떠났대요.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한방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한방눈이 슬프게 덮인대요. 왜 덮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적 대상인 순이가 이제 떠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서가 아주 슬프다고 대놓고 이야기 나와 있죠. 예,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돌아다보야 아무도 없다. 공허하고 외로운 상황입니다. 벽과 천장이 하얗다. 여기서 하얗다는 순수함일까요? 순수함이랑은 좀 거리가 있죠. 어, 벽과 천장이 하얗다 못해 방 안까지 눈이 내린다. 라는 것처럼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훌훌 가는 것이냐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이 윤동주의 시에는 항상 요 것들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들이 요런 식으로 꼭 들어가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
써서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 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냐. 네 조그만 발자국을 눈이 자꾸 나를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집에 갔는데, 집에 갔대. 어딜 갔는데, 어딜 가는데, 이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서 졸졸졸졸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눈이 내려서 발자국을 덮고, 덮은, 덮었기 때문에 이 앞사람의, 가는 방향을 뒷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게 이제 이 눈의 역할이죠. 그럼 눈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눈이 하는 역할은 그리움의 정서를 더 심화시킨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내가 만나고자 하는 시적 대상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까지 있는 게 바로 이 눈이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사리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1년 12날 마냥 내 마음속에 눈이 계속 내릴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굉장히 일단 한마디로 이 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별의 안타까움. 그죠? 이별의 안타까움. 우리 이별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마 그 순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김종철의 만나는 법이라는 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철의 만나는 법이라는 시는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언제 오나요? 하룻밤만 자면 내일이지. 다음날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일인가요? 아니란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란다. 라고 하면서 내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 내일이라는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내일이라는 날은 오는 날이에요, 안 오는 날이에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 오게 되면요, 이건 오늘이에요. 그죠? 이거는 관념상에서만 존재하는 날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념인데요. 원래는 관념상으로만 존재하는 시간의 개념이 내일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어린 시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일에 대한 호기심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관념이라기보다는 설렘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자,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어머니 임종 돌아가셨나 봅니다. 둘러앉아 어제의 것들이 물었습니다. 얘야, 내일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럼요, 하늘밤만 지나면 내일인걸요. 이제 반대의 삶이 됐어요. 반대의 삶이 됐는데, 어머님이 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어린 시절 화자가 했던 말을 어머니가 그대로 하는 것으로 보아. 왠지 그냥 제 느낌입니다. 이건 확실한 건 아니고요. 어머니가 약간 치매가 와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음. 그럼요, 하룻밤만 지나고 내일인걸요. 어제의 것들은 물도 들고, 간신히 기운도 차렸습니다. 다음날 어머니의 베갯모에 수실로 뜨인 학 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일이지? 자, 학 한 마리가 이제 날아올랐다는 건 거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어머니의 임종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이 내일이지?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하룻밤을 더 지내야 해요. 이러면서 내일이라는 것이 여기선 설렘이었잖아요. 두 번째 연에서는 뭐예요? 희망이죠, 희망. 두 번째 연에서는 희망을 좀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어머니는 어제라는 집에, 아내는 오늘이라는 집에, 어, 딸은 내일이라는 집에 살면서 과거, 현재, 미래죠. 네, 나와 쉽게 만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 이게 뭐예요? 일상적 삶, 이게 지금, 뭐지? 일상인데? 일상이라는 건데? 라는 걸 하잖아요.
이 일상이라는 것이 제목인 만나는 법과 연관을 지었을 때, 우리 일상에서의 어떤 진리나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 어머니는 이제 과거에 만났어요. 그죠? 아내는 현재 만나고 있고요. 딸은요, 미래에 만날 사람이거나 혹은 미래에 어떤 더 대단한 사람으로 바뀔 그런 사람이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삶의 진실을 파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말을 좀 쓰고 싶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처사는 나이가 거의 80인데도 눈동자는 새까맣고 얼굴은 발그레하며 여유로운 모습이 마치 신성과 같다. 어느 날 다산이 있는 암자로 나를 찾아 말았다. 자, 처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이 암자여 화초와 약초를 보기 좋게 심었고 샘가에는 바위를 둘렀으니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 사는 곳이로다. 그러나 그대는 귀양 온 사람이라, 예, 정약용이 귀양 왔을 때, 임금께서 그대를 사면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명을 내렸으니, 만약 오늘이라도 사면장에 도착하면, 내일 이미 그대는 여기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꽃모종을 심고 약초 씨앗을 뿌리며 샘을 파고, 묻과 도량을 만들고 바위를 세우는 등 마치 오래오래 살 것처럼 일을 벌이는가?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는 사람인데, 그죠? 잘, 조금만 확대하겠습니다. 나는 30년 전 나산의 남쪽에 암자를 세우고 거기에 사당을 모시고 거기서 자손들을 길렀다네. 그러나 대충 깎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낡은 밧줄로 얽어 놓았으며 뜰과 채마밭은 가꾸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다네. 겨우 그때그때 수리만 할 뿐이란데 왜 이와 같이 하겠는가? 내 삶이라는 것은 떠 있는 것이기 때문이래. 방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산이라는 곳에 서 사는데 계속 이렇게 부평초 같은 그런 떠 있는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호는 떠 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부부자라고 하고 내 사는 집을 떠 있는 집이라는 뜻에서 부함이라고 하네. 나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어떤가는가?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나는 일어나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아, 통달하신 말씀이십니다. 선생께서는 삶이 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호수물이 넘치면 거기 있던 부평초가 도랑에 가 있고, 큰 비가 내리면 나무로 깎은 인형이 물에 떠 내려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알고 있고, 선생께서도 스스로의 삶을 이에 하셨습니다. 떠 있는 것이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잠시만요. 떠 있는 것이 바로 이뿐이겠습니까? 고기는 불에로 떠 있고, 더워서 창문 좀 열었습니다. 불에로 떠 있고, 새는 날개로 떠 있고, 물방울은 공기로 떠 있고, 구름과 안개는 수증기로 떠 있고, 해와 달은 운행하면서 떠 있고, 별과 자리는 그냥 뭐 다 떠 있대요. 네, 하늘은 태양으로 말미암아 떠 있고, 지구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천하에 떠 있는 것이 뭐야 왜 이래? 됐다. 놀래라. 천하에 떠 있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 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배 위에 한 잔의 물을 쏟아놓고 거기에 작은 풀잎을 배처럼 띄운다고 합시다. 그러고는 떠 있는 것을 비웃으면서 정작 자기가 바다에 떠 있는 사실은 잊어버린다면 그를 어리석다고 여기지 않을 사람이 드물 테지요. 지금 천하에 떠 있지 않은 것이 없거늘 선생께서는 떠 있음을 홀로 상심하시어 자신의 이름과 집에 그런 뜻을 드러내셨는데요. 떠 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닐까요? 자, 아, 인생 자체가 다 이렇게 떠있다는 거죠. 그죠? 모두 나와 함께 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떠 있는 것이 슬픈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떠 있는 그러니까 나산처사는요.
떠 있는 사람이라는 호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비하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다산 정약용은요,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이러한 것들처럼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보시면은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자, 가와 나에는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정서가 드러나 있다. 가에는 순이, 나에는 어머니. 그러니까 일단 적절하죠. 자, 2번. 가와 다에는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다. 다는 맞아요. 가는요, 긍정적이진 않죠. 자, 3번. 나와 다에는 부정적인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믿음이 있다. 자, 부정적인 현실이 개선된다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다에서는 이제 본인이 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에서는 부정적 현실이라고 보지가 않아요. 예, 그렇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도 그 부정적 현실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자, 4번. 가에는 과거에 대한 만족감, 기대감, 없죠. 애적 가성, 답이 1번입니다. 네. 자, 22번 보겠습니다. 가를 감상하기 위한 학습 활동이다. 기억에서 미음 중 감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학습 활동. 질문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기. 한방눈이 왜 슬픈 것처럼 덮인다고 했을까? 순이가 떠난다고 한 아침에 화자가의 마음이 슬펐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슬펐죠. 벽과 천장이 왜 하얗다고 했을까? 아무도 없는 방 안에 눈이 내리고 있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이것도 맞을 수 있는데 조금 애매하죠. 네, 일단. 자, 3번. 화자는 순이가 가는 곳을 몰라서 순이를 만날 수 없다. 눈이 덮어서 가는 방향 모른대잖아요. 왜 못 따라가요? 예. 왜 못 따라가요? 네, 리을처럼 이런 거고요. 1년 12달 마음에 눈이 내리는 거는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라고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네. 자, 눈이 내리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였던 거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3번. 자, 23번. 23번은요. 자,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 B, C가 뭐냐면요. A는 과거 뭐 이런 식이네요. 예. A는 과거고 B는 현재인데 C는 미래인가요? 그런 건 또 아니죠. 그죠? 자, 1번 A에서 시간을 묻던 주체가 B에서 답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화자. 자, 2번 B에서 만남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이 C에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만남에 대한 음, 긍정적인 인식이 부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부정적이진 않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A, B는 화자의 경험과 깨달음은 솔직히 수필에서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특이하게도 이 시에서는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특이했어요. 예. 자, 24번. 편지와 전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오면 넘어갑니다. 네, 편지와 전갈에 대한 설명. 자, 편지와 달리 전갈은 화자가 대상을 만나러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답이 1번이 되고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떠있음이라는 말에는 가변적, 유동적이라는 의미와 덧없다, 무상하다는 의미가 중첩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덧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슬퍼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며 즐길 것. 존재의 무상성을 통찰함으로써 오히려 근원적 긍정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간은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결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레이싱 같은 거거든요. 이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제 이 더덥다, 무상하다라는 떠있음의 의미가 이런 거랑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은 와, 어차피 죽을 건데 인생 열심히 살 필요 있어? 난 안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차피 죽음으로 가는 레이싱이라면, 그렇다면은 뭐예요? 더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는 어차피 존재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의 무상성이잖아요. 그런 게 거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 우리는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 이거야. 한 번뿐인 인생 뭐 있냐? 즐겁게 살자라는 게 25번의 보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죠. 보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죠. 그래서 5번 볼게요. 꽃모종을 심고 약초 씨앗을 뿌리는 것은 가변적인 상황에서 덧없이는 슬퍼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25번은 뭐 어려울 만한 게 있을까요? 음, 네, 그렇게 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저기 26번부터 28번을 좀 볼 건데요. 자, 26번에서 28번은 권순찬과, 죄송합니다. 이기호 선생님의 권순찬과 착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학이라는 거는 제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제목에서 핵심적인 파트를 우리가 좀 뽑아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 아까 그 정약용에 떠 있는 삶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이게 고전은 딱히 그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현대에서만 되는 거고요. 자, 볼게요. 권순창과 착한 사람들. 그럼 주인공이 나오겠죠. 주인공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나오겠죠. 누구? 권순찬 씨. 그리고 착한 사람들. 아마 권순찬 씨를 둘러싼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일 거다. 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우리가 순진하다, 순진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착한 만약에 소설에서요, 착함을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현대 소설, 고전 소설에서는 이 사람이 착하다라고 하면은 착하다라고 서술자가 계속 칭찬을 해줍니다. 이 쟤는 이래서 착하고 저래서 착하고 이래서 착하고. 근데 현대 소설에서는요, 직접적인 서술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서술을 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행동이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착하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는 게 현대소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사용된 이 착함이라는 단어 있죠. 착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현대소설 같은 게 이런 걸 보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잉? 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어잉? 진짜 착할까? 라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심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의심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현대문학을 공부할 때라는 거죠. 자, 그럼 한 번씩 차근차근히 처음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작품 좀 재밌더라고요. 백삼동 502호 김성만 씨는 내가 입금한 돈 700만 원을 돌려다 주시오. 자, 여러분들 일단 700만 원 돈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현대소설은요, 자, 여기 잠깐 쓸게. 현대소설은요, 내가 아는 작품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 이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유명한 작품이다. 라는 것이 나왔을 때와, 그렇지 않고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그 둘을 통틀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하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까 사실 내가 처음에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강의 촬영을 해서 그런지 좀 긴장해서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요. 예, 죄송합니다. 자, 현대 소설을 필두로 한 문학
시험을 볼 때는요, 작품을 먼저 보고 문제를 보지 말고요. 먼저 문제를 보고요. 문제를 봐서 요 보기를 꼭 봐야 돼요. 얘를 꼭 확인해서 이 작품이 이런 거구나라고 판단을 내린 다음에 읽어야 됩니다. 잠깐 앞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자, 요 21번부터 25번 요 문제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저기 구 쪽에 보기 이런 것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작품을 보고 그 다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뭐부터 봐야 되겠어요? 자, 뭐부터 봐야 되겠어요? 어, 얘부터 봐야 되겠죠? 뭐예요? 요 친구. 자, 그럼 좀 볼게요. 자, 이 작품의 뒷부분에서 권순찬은 누군가의 신고를 아파트에서 쫓겨납니다. 그 후 나는 외제차를 타고 난 김성만 씨를 목격하고, 자, 김성만 씨는 쫓겨나고요. 권순찬 씨는 쫓겨나고요. 김성만 씨는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네. 자신과 입주민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입주민들은 작품 제목처럼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찾은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베푼 선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를 권순찬 씨에게 화를 냅니다. 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착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진짜 착해? 라고 한번 의문을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실제로 진짜 착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본인의 입장에서만 했다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요 글을 통해서 추측을 해내야 됩니다. 보통 못 쓰는데 사실은요, 보통 이 문제에서 보기 보고 이제 작품을 읽어야 되는데 얘는 좀 특이하게 읽고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스스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문제의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고, 자, 문제의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고 애꿎은 사랑이 화를 때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103동 502호 김성만 씨는 내가 입금한 돈 700만 원을 돌려주시오. 자, 여러분들 700만 원이라는 돈은요,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큰 돈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기 보면은 뭐 하고 있냐면 시위하고 있거든요. 시위? 그렇다면 이 사람의 형편은 어떨까? 썩 좋지는 않다는 소지. 7억 원을 돌려주시오라고 했을 때는 얘가 7억씩이나 있는 알부자였으니까 저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7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시위하는 거는 저 사람은 700만 원도 당장이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큰 손입니다. 700만 원은. 자, 첫 번째 문제는 넘어가고 두 번째부터 볼게요. 자, 나는 창문을 열고 다시 차를 움직였다. 정문 경비가 내 차를 보자 인사를 했고 나도 꾸벅 고개를 숙였다. 망신을 주려고 온 사람이었고 나는 핸들을 돌리면 그렇게 생각했다. 뭐야? 그럼 어젯밤부터 저기 있었다는 거야? 500이요? 500이면 누구 살지? 저런다고 소용이 있을까? 직접 찾아가서 단판을 내야지. 나는 속도를 높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이내 다시 그날 작성해야 할 서류들과 학과 취업률 따위 이게 어떤 세속적인 것들이죠. 그죠? 왜? 남과 남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참견할 만한 일도 아니고 참견할 수도 없었다. 자, 일단 내가 나왔다라는 건 1인칭 시점이죠. 그저 누군지 모를 사람이 망신을 한번 보았을 뿐, 저러다 금세 말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학교에 도착한 후 인터넷으로 죽은 아이의 아빠가 단식을 시작했다는 기사와 교육부에서 대학의 구조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차례대로 읽었고, 교무처와 인재개발청 팀장들과 길게 통화를 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점심시간이 되었고, 자연스레 아침에 보았던 남자는 있을 수 있었다. 아마 대학교 교직원이 이 사람의 직업이지 않을까. 여기까지 판단이 되죠. 그러다 며칠 저러다 말겠지 했던 남자는 내 예상과 다르게 몇 날 며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사이 파란 천막 모서리에는 비닐이 사면으로 매달렸고 돗자리 위에는 세로 스티로폼 2장이 깔렸다. 밤이 되면 비닐을 내리고 스티로폼 위에 침낭을 깔고 자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비닐을 둘둘 말아 올린 후 핫반에 붙인 대자보를 자신의 무릎 앞에 세웠다. 남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일도 없었으며 붙잡고 말을 거는 일도 없었다. 그저 고요하게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시위를 계속했던 거죠, 그죠? 그 며칠 사이 나는 참 좋은 마트 사장에게서 남자에 대한 사정을 좀 더 자세히 듣게 되었다. 그게요, 사정이 좀 딱하게 됐더라고요. 참 좋은 마트 사장은 나를 비치 파라솔, 참, 마트 이름도 참 좋은 마트입니다. 참. 비치 파라솔 의자에 앉히는 음료수 한 병을 따주면서 말을 이었다. 저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 떠나서 어렵게 지내서 모양인데, 좀 형편이 안 좋네. 인천에 있는 무슨 세차장에서 일을 했대요. 저 사람 어머니라는 사람이 몇 달 전 갑자기 찾아와서는 자기가 빚을 졌으니 조금 도와달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놓고 간 모양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어머니라는 분이 사채를 썼대요. 추어탕집 주방에서 일했다는 어쨌든 뭐 아무튼 거기에서 일하다 관절염 때문에 그만두고 철없이 사채를 썼나 봐요. 예. 여러분도 사채 쓰면 안 됩니다. 처음에 200만 원을 빌린 게 400, 600, 700이 됐대. 그러니 덜컥 겁이 났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래전부터 왕래가 없던 아들을 찾아간 모양인데 남자도 선뜻 돈을 보내진 못한 모양이에요. 700만 원 진짜 돈도 없고 원망도 있겠지. 왜? 아니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버려놓고 이제 와서 왜? 자, 다음 장. 딱 봐도 해준 거는 어머니 같은데 갑자기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래도 이 사람이 몇 달 뒤에 그 계좌로 돈을 넣은 모양이에요. 700 모두. 잠시 말을 끊었다. 언제부턴가 란 헤어센스 여사장도 우리 옆에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있었다. 매미가 울고 날파리가 많은 여름 저녁이었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 사이에 저 사람 어머니도 돈을 갚았대. 어머니도 돈을 갚고 저 사람도 갚은 거지. 살고 있던 방 보증금도 빼고 좀 빌려서 갚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뭘까요? 700만 원을 왜 안 돌려줬을까요? 모르는 일이다 뭐 이랬겠죠? 사기를 쳤겠죠? 예,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래도 저 남자하고 정이 참 많이 들었는데 뭘 한 것도 없지만 몇 달 동안 있었대요. 첫사랑 아마 어, 요 남자가 이 사람이 아마 권순찬 씨일 것 같은데, 그죠? 권순찬 씨, 권순찬 씨가 이제 권순찬 씨의 행동이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나마 첫설이 내리기 전에 일이 이렇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다가 겨울 맞으면 큰일 나죠. 502호 할머니는 나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직접 전하는 걸로 하죠, 뭐. 절차가 따로 있나요? 나는 거기까지만 듣고 참 좋은 마트를 나섰다. 바로 집에 들어가려다 말고 나는 걸음을 멈출 때 뒤돌아 남자를 한번 바라보았다. 남자는 대자보판을 아예 양팔로 끌어안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어디로 가게 될까? 인천으로 가겠지. 나는 남자의 인천 거처가 그때까지도 무사히 남아있기를 바라보았다. 거기까지가 내가 남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다. 후에 호프집 여주인에게 전해드린 따르면 다음날 그 남자는 그러니까 권순찬 씨는 편지 봉투에 정성껏 5만 원 지폐로 700만 원을 마련해간 아파트 입주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입주민들이 700만 원을 이 권순찬 씨에 준 거죠. 그래서 되게 착하게 하려고 했는데, 자, 선의를 거부한 거죠. 저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502호 할머니 대신해서 전해드린 건데, 502호 할머니 돈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원래 그 할머니한테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누굴 받는, 김성만 씨를 받아.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럼 갑시다. 사람들의 성의를, 이게 성의일까? 라는 거죠. 누군가 그렇게 외쳤고 사람들은 하나둘 다시 단지 정문 쪽으로 되돌아왔다. 그것이 내가 전해들은 그날 일의 전부였다. 이자를 받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자, 보겠습니다. 착한 사람, 진짜 착한 사람들이에요. 700만 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 사람한테 700만 원을 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부를 한 거죠. 권순찬 씨가. 왜 거부를 했을까요? 왜 거부를 했겠어요? 지금 돈도 돈이지만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본인이 실제로 스스로 뭘 하려고 했어요?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저도 이 소설은 안 읽어봤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운데, 추측해 보기로는 권순찬 씨는 이름이 뭐였죠? 김성만 씨한테 돈을 받고 사과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죠.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김성만. 얘는 돈도 많은데, 저딴 놈이 뭐 하는 거는 필요가 없어. 라고 하고 던진 거 아닙니까?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순찬 씨는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그런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입주민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이제 선의를 베푸니까 더 기분이 나빴겠죠. 그죠? 아마 그래서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이 작품은 문제의 진짜 원인은 보지. 진짜 원인은 무엇이? 진짜 원인은 이 김성만 씨에게 있는 거죠. 돈 떼먹은 김성만 씨. 근데 그러면 입주민들은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냐면 얘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김성만한테. 근데 누구한테 화를 낸 거예요? 권순찬에게 화를 낸 거죠. 왜? 내 선의를 무시해? 라고 한 거죠. 내 선의를 무시해? 라고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정말 착한 사람들이냐라고 의심을 해볼 필요 했을 때 결론은 뭐다? 착하긴 한데, 착하긴 한데, 착하긴 한데, 진정으로 선하다고는 볼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번 보겠습니다. 2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권순찬은 아파트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다 했습니다. 권순찬은 502호 할머니에게 해결을 호소한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었대요. 3번, 맞고요. 4번, 오랫동안 머물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않았다 했죠. 서류 등의 다음으로 미루고 있다. 이것도 아니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기억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 이자. 이거 진짜 이자 받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진짜 이자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요. 헛소문입니다. 헛소문. 음해하려는 헛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입주민들은 사실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냐면 김성만이라는 사람한테 화를 내야 돼요. 사채를 쓰게 하고 엄마가 빚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갚을 때 가만히 있었던 김성만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누구한테 화를 낸 거예요? 내 성의를 무시한 권순찬에게 화를 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3번이 되겠죠. 권순찬에 대한 입주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권순찬이 김성만을 기다린 것은 김성만이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적절하죠. 입주민들이 돈을 모아 권순찬에게 주려고 한 것은 문제 해결을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찾은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입주민들이 권순찬에게 화를 낸 것은 문제의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고 애꿎은 사람에게 화를 낸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참 좋은 마트 사장이 권순찬의 사연을 나에게 들려주는 것은 권순찬이 지닌 문제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고,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떠드는 가십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일부러 이런 걸 하나 이런 인물을 창조해낸 겁니다. 그래야 주인공 내가 사건의 전말을 알 수가 있잖아요. 권순찬이 입주민들의 선의를 거부한 것은 입주민들의 돈을 받는 것이 원하는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29번부터 31번, 그리고 42번부터 45번 이렇게 문학 두 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